안녕하세요. 이렇다 57회 저는 마돈나입니다.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만나는데도 바로 어제 본 듯한 매일매일 수다 떨고 싶은 친근한 분 알파조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네. 오래간만입니다. 근데 반면 매주 만나는데도 좀 늘 새로운 찬희쌤 나오셨습니다. 아부가 대단한데? 보통 멘트가 아니에요 이거. 제가 시작하기 전에 생각 거의 좀 해봤어요. 종편 멘트 수준인데 이거. 찬희쌤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알파조라는 닉네임을 제가 만들었어요. 정말 그래요? 잘 맞는 것 같아. 왜요? 그때 왜 그때 알파고가 이세돌하고 막 딱 와둑할 그 때였거든. 점이었어. 그래서 이제 막 정해야 되는데 뭘까? 저 명석한 두뇌를 뭐로 해야 될까? 알파조다 그랬더니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너무 괜찮은. 발음도 맞잖아. 너무 알파고, 너무 마음에 드는. 알파조. 아, 근데 우리 오늘 분위기가 왜 이래? 오늘 종편 같아. 띄워주는 분위기. 예. 예, 오늘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근데 우연인지 필연인지 우리가 의도하지는 않았는데요. 지난 56회 방송에서 선거법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 주제 또한 선거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죠. 예. 오늘 그래서 마치 주제 기획된 것 같아. 예. 마치 전혀 아닙니다. 예. 네, 우리가 무슨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들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네. 그래서 1인 1표 평등 선거제도랑 1달러 1표의 불평등 경제법칙이 공존하는 방법. 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름 어려워. 다시 한번. 싫어요. 읽기 싫어요. 예, 저도 어렵습니다. 예. 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싫어요. 네. 자, 알파조님 무엇에 관해 얘기하려는 건지 좀 이 개요를 설명해 주세요. 좀 어렵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 했잖아요. 네네. 모든 국민은 아니지만 어쨌든 네네네. 몇 살이죠? 만 19세 이상의 모든 성인들은 1인 1표의 평등한 선거권을 가지잖아요. 네네.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가 돼서 보통 선거권이 이제 관철이 되면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로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네네. 이게 이제 한편이고 다른 한편에 보면 경제를 딱 들여다 보면 1인 1표가 아니죠. 그렇죠. 1달러 1표죠. 네. 경제적으로는 불평등해요. 우리가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가 되면은 1인 1표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한테 동등한 선거권이 부여되는데 네. 그 사회를 이루는 경제를 딱 들여다 보면은 1인 1표가 아닌 1달러 1표라고 하는 불평등한 경제 법칙이 작용하는 게 두 개가 같이 있죠. 그렇죠. 우리 사회에.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같이 지낼 수 있을까? 1인 1표와 1달러 1표는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 하나는 평등, 하나는 완전히 불평등을 그렇죠.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니까 이 두 개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자는 것이었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네. 이 주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한번 주제를 정해봤고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서구 사회이긴 하지만 어쨌든 의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된 것하고 네. 자본주의라고 하는 경제 체제 그러니까 1달러 1표죠. 근데 그 의회 민주주의에서 1인 1표라고 하는 것들이 역사적으로 동시적으로 나타난 현상들이죠. 동시에 발전을 해왔던 현상인데 그게 양립하면서 이렇게 같은 시기에 등장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 18세기를 거치면서 의회 민주주의라고 하는 선거제도가 도입이 되고 네. 그 다음에 그 자본주의 경제 체제도 동일한 시기에 일어났기 때문에 네. 시기적으로 두 체제가 동시에 발전을 해왔는데 원리를 보면은 이 두 가지 제도는 사실상 처음부터 조화되기 어려운 불협화음이다. 네, 그렇지 네, 네. 않나요? 그래 보여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민주주의라는 게 1인 1표의 원리를 추구를 한다고 하면 네. 그 자본주의 체제는 1달러 1표의 원리를 진리로 받들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정치는 모두에게 동등한 권한을 부여하는 1인 1표의 원리가 작용하는 데 반해서 경제는 1달러 1표, 즉 가진 돈의 액수에 따라서 그만큼 권한도 달라지죠. 근데 커지죠. 그게 공존이 가능해요. 그게 불평등의 법칙이 이게 공존이 가능하냐. 그러니까. 근데 지금까지 가능해 왔죠. 네. 공존해 왔죠. 음.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이 두 가지 제도가 이렇게 사실 원리적으로는 공존할 수 없는데 어떻게 네네. 현실에서는 이게 공존해 왔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게 공존을 하는 방법들을 찾아 나왔는지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예. 그동안 생각해봤던 것이 아닌데 좀 의미 있는 주제를 던져주셨네요. 그러니까 그 방법의 일환으로 보통 선거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주제가 뭔지 좀 감은 오네요. 네네. 그러니까 알파조님 말씀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보통 선거권을 행사해 왔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는 너무 그랬죠.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거지. 네네. 근데 이제 원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통 선거권이 보장된 것이 어찌 생각하면 기적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다른 원리를 갖고 그렇죠. 보통 선거권이 진행이 돼 왔다는 것 자체가 약간 이해도 안 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러거든요. 실제로 그 많은 사람들이 투표권을 정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그리고 투표를 하지 않은 권리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투표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요즘에는 네, 그러면서 보통 선거권은 정말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번 대선을 보더라도 투표율이 예상컨대 80%를 넘을 거라고 얘기들이 많았었잖아요. 네네. 그랬는데 77%밖에 안 나왔어요. 음. 사전 투표제도 이번에 대선에서 처음으로 적용을 했고 그다음에 연예인들이 뭐 대거 참여해가지고 이제 그 투표 독려 캠페인을 하고 뭐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선 투표율이 77%밖에 안 됐다. 예상보다 훨씬 낮았다. 대선 투표율은 그래도 그나마 높은 편인데 총선 투표를 보면은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재헌의회 선거가 1948년도 5월 10일인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53거. 그때가 90몇 프로대 총선 투표율이 있었어요. 그때 이후로 우리나라 총선 투표율은 경향적 저하의 법칙이 작용되는 것 같아요. 경향적 저하. 이게 그 이윤율도 아니고. 이윤율도 아니고 경향적 저하의 법칙이 그 관철되는 것처럼 재헌의회 때 우리나라는 그냥 미군정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헌법을 만들고 이 투표권을 만들면서 네네. 그냥 자동적으로 보통 선거권이 도입이 됐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그때 한 90% 이상 투표율이 있다가 지금 한 50% 대로 주저앉았어요.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아, 2008년도 18대 국회 때 46.1%로 최저 투표율을 기록을 했죠. 그러니까 50%도 뭐 안 되는 이 그 투표율이었었고 이게 이제 19대 20대 총선에서는 지금 약간 더 올라서 지금 50% 초반대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어쨌든 투표율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래서 투표를 안 하는 사람도 무진장 많은 지금 이런 상황이죠. 맞아. 우린 또 보통 선거권을 쟁취하려고 막 뭐 투쟁을 하거나 이렇게 그냥 세팅된 것이 엉겁결에 아니어서 받은 거지. 엉겹결에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무 투표제를 도입해가지고 투표를 한 사람에게 뭔가 혜택을 주든가 아니면은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한테 어떤 페널티를 주자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선진국 일부 국가에서는 실제로 의무 투표제를 시행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있죠. 아, 있어요? 그런 나라들은 거의 뭐 80% 이상의 높은 투표율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투표를 할 권리가 있다면은 투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는 주장도 그것도 만만치 맞죠. 않습니다. 사실 저도 그게 그런 입장이 자기 조금 의견. 그러니까 있어요. 이게 자유주의자들의 전형적인 그 주장인데 네, 네. 투표할 권리가 인정되는 만큼 내 개인한테 투표하지 않을 권리도 자유도 달라. 이제 이런 반대 논리가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네. 그 점이 뭐 의무 투표제를 도입하는 게 쉽지 않게 하는 요인인데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정치적 셈법이 아주 복잡하게 작용해요. 투표율이 높아지면 아 그렇죠. 어떤 정당한테 유리할까? 이거 계산 열심히 그렇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정치공학적으로 계산해서 그동안 불리한 그렇게 애들은 해왔지. 절대 이렇게 통과시키려 안 맞아, 하겠죠. 맞아.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보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새누리당으로 대표된 지금 이름이 자유한국당이지만 정확- 예. 그 새누리당으로 대표는 보수 정당들이 계속해서 이 높은 투표율에 대해서 무서워해요. 네. 이게 투표율이 높아지면 자기한테 불리하다는 그렇게 이유로 생각하죠. 그래서 온몸으로 저항을 지금 그렇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투표율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다른 많은 정당들이 전전긍긍하고 있어서 의무 투표제 도입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선거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일정한 나이에 도달을 하면 지능, 재산, 출신, 성별, 인종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1인 1표의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을 그렇죠. 말해요. 네. 그러니까 일단 내국인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네. 연령 제한이 있고 그다음에 국적 제한은 있어요. 주권 근데 단위가 국가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선거 그걸 제외하면은 모든 국민들에게 1인 1표의 이제 동등한 선거권을 부여하는데 사실 이 보통 선거권은 지금 너무나 당연해 가지고 투표하지 않을 자유까지 막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이 보통 선거권의 역사는 10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네. 짧은 굉장히 역사를 짧은 가지고 역사. 있죠. 짧다. 네. 예. 이 100년밖에 안 됐다는 말씀하니까 한번 역사를 네. 한번 더듬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역사 담당 네. 천희쌤 뭐 지난번에 제가 사실 대학교 갈 때 서양사학과를 하고 싶었어요. 저도요. 네. 아, 제가 정말? 제일 관심 있는 게 서양사예요. 저 역사 좋아해요. 네. 저도. 1893년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네. 당시 영국 자치령이었던 뉴질랜드. 가 음. 세계 최초로 여성에게 보통 선거권을 줬대요. 근데 요거는 이제 선거권만 줬지 네. 피선거권은 안 준 거였대요. 그런데 여성의 선거권, 피선거권이 다 보장된 거는 뉴질랜드가 1919년.
100년이 안 됐죠? 100년이 네. 안 됐네요. 네, 그 옆에 있는 나라 호주를 한번 볼까요? 선생님 그러면 이거는 네. 이때 당시에 음. 여성들이 보통 선거권을 갖게 되는 운동을 한 그 영어로 또 있잖아요. 네, Universal Suffrage. 예. 네, 제가 좀 여쭤본 거. 아, 그거요? 예. 그냥 넘어가시길래. 영어 안 해도 됩니다. 예. 이거 있잖아요. 네, 어렵습니다. 예. 네, 서프로제트들 얘기를 좀 하실 줄 서프레제트. 알았더니 그거. 예, 얘기하실 줄 영화도 알았더니 있었죠? 영화 최근에 있었죠. 네, 여성 참작권 영화였죠. 네네. 네, 그 옆에 있는 나라 이제 호주로 가볼게요. 네. 호주는 이제 여성의 선거권, 피선거권 두 개가 다 모두 인정된 최초의 국가라고 하는데요. 그게 1902년이래요. 근데 사실 이것도 거짓말인 게 네. 호주에는 이제 어버리저널이라고 원주민이 있는데 네네. 원주민에게까지 보장된 거는 1962년이니까 야, 진짜 사실은 짧다 역사가. 50년 약간 넘은 거죠. 예, 그러네요. 얼마 안 된 겁니다. 음. 자,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나라인 것처럼 항상 자랑하는 미국을 한번 볼까요? 네. 미국은 여성에게 참여권이 부여된 게 1920년이에요. 이것도 100년이 안 됐죠. 그러네요. 수정헌법 19조에 의한 건데요. 예, 원주민한테 보장된 게 1924년. 근데 요게 또 완전한 게 아니고 네. 흑인한테 사실상 보장했지만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사실상 흑인한테는 보통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사실상. 그래서 그게 다 주어진 거는 1965년이야.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반세기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왜? 미국에서 흑인 투표한 게 50년이 겨우 넘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저절로 된 게 아니라 네네. 여성들이 싸우고 원주민들이 싸우고 흑인들 이렇게 싸우고 이런 보통 선거권 자체가 피 어린 투쟁의 산물이다. 이걸 우리가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까 영화 서프로젝트 얘기했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피어린 투쟁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제가 에멀라인 펜커스트라는 그 페미니스트, 펜커스트. 예, 페미니스트 그 참정권 운동가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간디가 음. 예전에 변호사가 되려고 영국으로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영국에서 이 참정권 운동을 만난 거예요. 음.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간디는 비폭력 운동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서프로제트들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지. 그렇지. 막 벽돌 깨고 막 막 엄청난 충격이었었죠. 예, 그렇죠. 막 유리창 깨고 여성들이. 뭐 여성들이 모여 그 긴 치마 완전히. 입고 허리 딱 졸라면 그 치마 입고 무력 막, 투쟁을 막 벌이니까. 무력 투쟁하고 또 거기 뭐 끌려가고 그 자리에서 막 폭력 예, 당하고 예, 막 이랬었거든요. 피 어린 투쟁이라니까.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러면 간디 쫄았겠다. 간디가요? 완전 왕창 쫄았겠네. 근데 쫄았는데 네. 재밌는 건 그거 보고 네. 예. 인도에 가가지고 네. 사회 운동가들한테 예. 그 용기와 전술을 닮아라. 아하.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좀 되게 아이러니죠. 네. 그 운동가가. 예. 여하튼 그건 그렇고 예, 보통 선거권이 재산, 성별, 인종 등에 상관없이 선거권을 주는 거라면 그럼 그 이전에는 재산, 성별, 인종 등에 대한 차별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당연하죠. 네. 예. 그러면 여성에게 주지 않았던 것, 뭐 원주민이나 흑인 등에게 주지 않았던 것, 뭐 이런 거 다 이해가 되는데 재산에 의한 차별이었다면 그럼 재산이 있는 사람한테만 투표권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 무슨 기준으로? 지금 만약에 누가 이런 얘기하면은 완전히 뭐 나라가 뒤집어지지 그렇죠. 않겠어요? 그럼요. 누가 재산이 있는 사람한테만 투표권을 준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실제로 그랬었습니다. 좀 전에 이제 의회 민주주의라는 것하고 자본주의 원리는 서로 충돌한다라고 네네. 얘기를 드렸는데 그 자본주의 사회를 유지를 하려면은 시민적 평등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어떻게 공존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그런 그렇죠. 상황인 거고 네네. 그랬을 때 최초로 그러면은 이 시민적 평등하고 경제적 불평등 어떻게 조화시킬까 이때 나온 해법이 뭐냐면 바로 선거권을 재산권에 연동시키는 것이었었어요. 우리가 이를 로크주의적인 해법이라고도 부르는데 우리가 로크는 자유주의 사상의 창시자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재산권 이론을 정립한 사람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로크가 재산권을 자연권의 일부이자 자유의 기초라고 주장을 했는데 여기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바로 자유로운 인간이라고 그렇죠. 로크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슬슬 지금 속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그 재산권이 없는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돈이 없으면 소위 말해서 네. 그러니까 19세기 자유주의자들이 바라봤을 때는 로크의 사상을 가져와서 재산권을 가진 자유로운 사람들한테만 그렇죠. 시민들한테만 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선거가 있었는데 그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시각에서 보면은 정말 상상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러니까요. 그런 일들이지만 당시에는 의회 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던 수많은 자유주의자, 그렇죠. 진보주의자들인 거죠. 네. 당시에는 귀족 정치에 반대했던 사람들인데 그런 이런 사람들이 내놓은 사람들도 해법이라는 거죠. 굉장히
동조하는 보편적인 생각이었죠. 그 지금으로 따지면 뭐 중위소득 이상만 투표할 수 있고. 그렇죠, 그렇죠. 너무하다. 근데 뭐 로크 말이 영 틀린 것도 아니에요, 사실. 돈이 없으면 사실 자유롭지 없죠. 근데 그걸 영 느끼는 틀리면 거는 당사자, 무산자 당사자들이 느끼는 거지. 그걸 물론이죠. 사회가. 예. 흥분 안 하겠습니다. 자꾸 제가 그런 얘기만 나면 흥분을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네. 사실이라고 보다 하더라도 네, 그러면 이제 경제적 자원을 일부 계급만 독점하는 체제가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문제가 있죠. 그걸 이제 바꾸려고 해야 되는 거고 네. 그거를 바꾸려고 안 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불평등을 사실 당연시하는 결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정치적 독점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삼는 거니까 이런 로크의 주장을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 재산이 없다고 해서 영혼까지 없는 건 아니잖아요. 네. 가오가 네. 없지 뭐 이런 거지. 불편할 뿐이지 사실 영혼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무산자는 정치에도 참여할 수 없다는 이 로크의 주장 이게 네. 바로 이제 역사책에 나오는 것에 따라서 네. 부르주아 계급의 대변자로서의 로크의 사상을 잘 보여주는 거다. 그 볼수 당시에 있을 것 같습니다. 부르주아들이 정치에 이제 귀족들하고 동시에 이제 정치에 참여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네네. 근데 자기네들은 정치에 참여를 해도 좋은데 음. 노동자 계급이 이제 그때 막 형성되고 있었는데 농민이나 노동자 같이 무산자들이 나랑 동등한 급에서 정치를 할 수 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있을 수 일이라고 없지. 이렇게 생각을 한 네. 것이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그럼 나만 정치할래? 돈 있는 나만 정치를 할 수 너무 있어? 노골적이잖아. 예. 그러니까요.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 네. 근거를 이제 재산권에 네. 연동을 시키자라는 주장이라고 네. 보시면 네. 되고 네. 그때 그래서 일반적으로 관철되던 이제 선거권에 대한 그 세 가지 요건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재산 자격, 네. 두 번째가 인식 능력 자격, 네, 네. 그러니까 지능 자격입니다. 야. 세 번째가 거주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재산을 가진 유산자. 그래서 토지세를 납부할 수 있는 사람. 토지가 있어야 되는구나. 토지라는 재산이 아니면 재산세. 있으니까 아니면 부동산이라는 재산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토지세를 낼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요건이 포함이 돼 있었고 반드시 들어갔었고 네. 그다음에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 아. 이제 이게 이제 그 지식 능력이고 근데 무산자는 네네. 당시에 글 못 쓰는 사람들이 그때 굉장히 많았죠. 학교 네. 교육을 못 그럼요, 받았어요. 그럼요. 학교를 갈 당연한 수 거죠. 있죠. 네. 교육을 못 받았으니까 네. 이제 그 무산자들 그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 네. 그다음에 이제 거주 자격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뭐냐면은 자기가 사는 집의 규모가 일정한 크기를 채워야 돼요. 아 월세 얼마 이상? 아니 크기, 규모도 크기. 규모. 아. 몇 평 우리나라 이제 면적? 면적이 그렇구나. 면적이 그럼 어느 정도 고시원 사는 애는 투표를 못 안 하는 되지. 거구나. 안 되지. 얘는. 그러니까는 그 기준을 정해서 네네네. 자기가 사는 집의 네. 면적 우리나라 지금 몇 평 이상 이렇게 되는 장난이다. 거예요. 아니면 임대료가 얼마 이상 네네. 이런 조건을 내세워서 되게 재밌는 고민 엄청나게 연구 많이 했다. 한것 같은데 내가 합리적으로 보이도록. 이제 이런 네. 네. 재산을 가지거나 음. 그 다음에 토지세를 내거나 그 다음에 네네. 글을 읽고 써야 되고 당연히 아니면은 일정한 면적의 크기 이상의 아니면 임대료 이상의 가족의 거주하는 가장 네네. 남자한테만 선거권을 당시에는 부여를 했었죠.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재산권이었다. 재산 자격을 굉장히 중시했다. 그래서 재산을 가진 자유로운 남성에게만 당시에는 선거권을 인정했고 이게 1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다 이런 제도가 유지가 됐던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지랭이들 우리가 네네네. 요즘에 하면 개, 돼지 뭐 이렇게 얘기했었죠. 네네네네. 누군가가 네. 이런 애들은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네네네. 거고 이제 이걸 막기 위해서 음. 이런 제도를 고안을 해낸 것이고요. 그러니까 결국 재산권과 시민권을 네네. 일치를 시켜서 네. 무상계급의 참정권을 부정을 한 것이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의회 민주주의의 1인 1표와 자본주의의 1달러 1표의 불협화음을 굉장히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면 반동적인 방식으로 그렇죠. 해소를 한 것이고 여기서 여성은 아예 거론조차도 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여성들은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어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대놓고 이 요건을 여성은 안 돼 이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성은 가지 요건 자동적으로 자체에 제외되네요. 자동 제외. 재산을 음. 자기 이름으로 여성들은 재산을 가질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여성들은 무산자고 네. 네. 또 교육도 아마 시키지 않았을 거고. 뭐, 슬레이브 오브 더 슬레이브라 그러잖아요. 당시에. 그러니까. 노예의 노예. 그러니까 로크 주장은 결국 자본주의 원리에 맞춰서 시민권과 참정권을 정의했던 것이라고 봐야 될 텐데. 그렇죠. 자본주의에 맞추는 거죠. 그러면 네. 이렇게 돈의 크기에 맞춰.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 보편적 참정권을 부정하는 상황을 대중들이 좀 참고 있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난리가 났죠. 그때 뭐 아까 어땠어요? 말씀하신 서프라지 운동이 아까 무력투쟁 여성들이 무력투쟁을 벌일 정도로 네. 뭐 노동자 계급들도 엄청나게 투쟁을 벌였죠. 차티스 그러면- 운동이라고 하는. 네, 차티스트 그래요? 운동. 차티스트. 그러면 영국도 그렇고 그때 동시에 일어난 세계적으로 거죠. 전 세계적으로 뭐 음.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차티스 운동을 굉장히 영국이 무력 제일 먼저 시작했죠. 가장 먼저 시작했고 더더군다나 굉장히 무력적인 방식으로 네. 이제 이루어졌었고 그 때문에 로쿠주의적인 해법이 당연히 도전을 받게 되죠. 오래 지속을 못합니다. 그래서 부르주아 계급들은 절대로 해줄 수 없어라고 하고 이쪽에서는 네. 막 무력 투쟁을 벌이고 이런 과정에서 선거권의 재산 기준이 점점 하향 조정이 되기는 했는데 어쨌든 1918년이 돼서 영국에서 성인 남성의 보통 선거권이 확립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선거권이 도입이 돼서 한 두세기 200년 정도 걸렸어요. 이 남성에 한한 보통 선거권이 그러니까 뭐 재산 자격이라든지 아까 네네. 말씀드렸던 기타 인지 능력에 이런 것들 없이 성인 네네네. 남성이면 여성 빼고 네네. 누구나 투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관철될 때까지 200년이 걸린 거예요. 영국이 참 여러 가지 갈등이 많았는데요. 사실 네네. 종교 갈등이 굉장히 심했어요. 우리 뭐 청교도가 뭐 이렇게 미국으로 갔다 그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네. 헨리 7세인가요? 재혼을 하려고 카톨릭에서 성공회로 그렇지, 종교까지 그렇죠. 옮기고 헨리 그게 7세, 또뭐 헨리 8세 아니었나? 헨리 8세인가요? 메리로 막 이렇게 바뀌면서 종교 분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렇죠. 종교에 따른 선거법 차별이 사실 많았답니다. 그렇죠. 종교적 차이. 네. 요건 1829년에 없어졌대요. 네. 근데 이제 그거로 끝난 게 아니겠죠? 네. 네, 알파주님 좀 이제 말씀하셨는데 1918년이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난 거죠. 그렇죠. 네. 요때 보장된 보통 선거권이 성인 남성만의 보통 선거권이에요. 근데 뭔가 있는 것 같아. 네. 전쟁하고 그거 있지 관련이 않아요? 있어요. 아, 네. 전쟁하고 관계가 있죠. 있을 것 예. 같아. 이게 1차 세계대전 직후거든요. 전쟁에- 이런 거예요. 음. 전쟁에 많은 무산자 남성이 참전해서 네. 죽어야지 전투를 하고 싸우고. 전사하고 불구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피를 흘린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사실을 말하자면 무마한달까 무시할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체제 내로 수용을 해야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이제 갚아주는 거죠. 예, 말해 보상을 하는 거죠. 예, 그런 게 이제 필요했던 거고. 그 정치적 보상 중에 네. 하나다. 뭐 전쟁을 이렇게 전 보는 사회적 하려고 보상이죠. 그러면은 네. 무산자들이 나가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인정해주지 않고 네, 네. 어떻게 국가에 맞아요. 충성을 요구를 할 수가 있겠어요. 미국도 흑인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아진 게 남북 전쟁 이후예요. 남북 전쟁에서 전쟁이 많이 큰 역할을 참전했거든요. 합니다. 어제. 수많이 죽었으니까 어떻게 훈장도 줘야 되고 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이 있다라는 어떤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나라에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고 국가를 위해서 몸을 바쳐 충성할 수 싸우고. 있고. 그렇죠. 그런 어떤 그러니까요. 동일시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남자만의 보통 선거권이 영국에서 확립되기 위해서도 수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수백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지 1차 대전에 정말 엄청 피가 진짜. 강물처럼 흐르고 남자만의 보통 선거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18년이 이제 남자가 보장이 된 거고 네. 그때도 여자의 60%한테는 참정권이 보장이 안 됐답니다. 아까 여러 가지 기준을 말씀하셨죠. 네. 그래서 28년이 되어서야 10년 뒤에 영국이 남녀 모두의 보통 선거권이 보장이 됐으니까 영국도 100년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이 과정에서 여성들도 많이 죽기도 하고 막 감옥에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랬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역사책 보면은 우리가 배울 때 영국은 뭐 민주주의 발상지니 뭐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 그게 다 뻥이고 거짓말이라는 생각이 저 제도는 이제 그 나라에서 들어왔는데 이제 예. 그 제도를 누리는 사람이 그러니까. 남자 중에서도 그것도 부르주아? 재산만 있는 네. 사람이었다는 남성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 민주주의라는 게 이게 재산이 있는 남자만의 것이다. 네. 뭐 이렇게 생각이 그러니까 좀 청구동맹 들어요. 이후 1928년까지 배운 건 전부 그런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요. 100년. 예. 그러니까 결국 뭐 영국도 보통 선거권 100년도 안 되고 그러니까 영국이 그렇다니까 이제 또 미국은 어떤지 또 궁금하거든요. 미국도 영국과 같이 로크식으로 그렇게 했나요? 미국 이 같은 영국이나 경우에. 유럽 대륙에는 네네. 그 귀족 네. 이라는 귀족정. 귀족 정치라고 하는 게 부르주아들한테 걸림돌로 이렇게 있었잖아요. 네. 다 지주들이죠. 그래서 예. 귀족이 지주였고 유산자였고 부르주아는 이제 새롭게 부상하는 새로운 이제 정치 세력이 되는 건데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래요? 미국에는 토지 소유권을 한 오래된 지주 세력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렇죠. 거기에. 아, 그렇죠. 그런데다가 유럽에서 이런 지주 세력들이 막강한 왕정 정치에 이제 절대 왕정의 이제 정치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었는데 미국에는 이제 그런 절대 왕정도 그런 없고. 없고 아, 그러네. 거기는 깃발 꽂으면 내 땅이고 그 다음에 신대륙이 이 넓잖아. 땅 자체가 네. 신대륙이다 보니까 주인도 없는 그렇죠. 땅들이 뭐 전역에 널려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미국은 조금 유럽하고는 직접적으로 비교를 할 수 없는 예외적 상황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로크식으로 재산권하고 선거권을 이렇게 연동시키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해법을 고민을 하게 되는데 네. 그게 이른바 제퍼슨주의적인 해법이다라고 제퍼슨.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 제퍼슨주의적인 해법이 뭐냐면은 자유롭게 태어난 남성 가장에게 재산권을 일반화시키자. 아하. 그러니까 이게 네? 재산권하고 일단 그 선거권이 연동되기는 되는데 네.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만 선거권을 주는 게 아니라 네. 모든 자유로운 남성들한테는 선거를 할 수 있도록 재산권을 나눠주자 이렇게 그렇죠. 한 거예요. 네.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땅을 나눠주는 거죠. 참 땅을. 묘하다. 그래서 경제 활동을 그러니까 이쪽에서 있는 땅도 나눠주고 네. 예를 들면 그럼 재산을 갖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땅 해서 너희들 다 가져라고 이렇게 분배를 해주면 네. 그 무산자도 이제 그 재산을 갖게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너는 재산을 가진 자유로운 시민이니까 선거를 할 수 있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음.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산자도 돈을 벌게 해주자. 그렇죠. 그래서 재산을 갖도록 하자. 네. 네. 그렇게 하면 사적 재산을 하고 민주주의 사이에 투표권의 조화를 만들 수 있겠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미국의 생각이었어요. 재밌다. 그러니까는 기준에 그러니까 자격 요건에 맞추는 게 아니라 자격 자격 요건을 요건을 만들어주는군요. 보편화시키는 거죠. 보편화시키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렇게 자유주의와 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면 성공하고 막 이런 자유주의 사상들 있잖아요. 네네. 근데 다 이런 여기에 이제 역사적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 그때 당시 남자들한테는 진짜 기회의 땅이었겠죠. 그렇죠. 기회를 줄 때 맞아요. 내가 그러니까 국가가 모든 사람들한테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마음껏 내가 그러니까요. 제공해 주겠다. 그럼 음. 너희들이 돈 벌어서 재산권을 갖고 음. 선거에 참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토마스 제퍼슨이 이게 미국 네. 3대 대통령인 거 아시죠? 예. 근데 제가 몰랐어요. 몰랐어요? 이 제퍼슨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제 메디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네네.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당시 이제 공화파 공화당하고 상관이 있어요? 공화당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아, 오히려 민주당하고 관계가 있어요. 나중에 그렇구나. 거기까지 가긴 뭐한데 그 당시 네. 공화파라고 불렀기 그 때문에 중요한 얘기다. 이게 자유주의 전통이니까. 예, 혁신적인 아하. 거예요. 당시로서 매우. 그렇죠. 그들의 이상이 뭔가 하면 이거예요. 대부분의 시민이 자기 땅에서 농사 짓는 그런 공화국인 거예요. 예, 다 사실상 농사를 짓는 거죠. 그에 반해서 제조업이 번창하고 상업 경제가 이렇게 활성화된 중앙 집권적 국민 국가가 되는 게 미국의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이제 연방파라고 불렀는데 네. 우리가 옛날에 한번 우리가 했죠. 했었죠. 네, 알렉산더 해밀턴. 그래서 이 둘이 굉장히 싸웠어요. 미국 초기에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두 개를 딱 보고 보면 해밀턴보다 제퍼슨이 좀 낫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제퍼슨 생각은 뭔가 하면 토지를 갖고 있는 소농 경제가 민주주의의 안정된 초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잃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고 네. 땅을 잃는 빈자들이 생기면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농 경제가 탄탄하게 뒷받침을 해줘야 민주주의가 굴러가는 거죠. 왠지 이상적으로 느껴져요. 예, 그러니까 대지주는 없고 네. 광활한 미개척제가 있는 미국이야말로 이런 식의 환상을 갖기에는 상당히 최적의 지역이다. 이민자들을 막 이런 생각을 받았잖아요. 가질 수 있어요. 예. 이민자들이 이제 맞아요. 유럽에서 오는 네. 이 백인 남성 음. 이민자들을 받아서 이 사람들의 토지를 골고루 골고루 나눠줘서 준 거죠. 네. 그 자작농이 되도록 네. 하고 자기의 토지를 소유한 자작농이 되도록 해서 그 미국의 민주주의 맞아요.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해서 민주주의를 꽃피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음. 근데 이게 이제 제퍼슨주의적인 해법인데 미국에서만 가능했던 해법이죠. 그렇죠. 유럽에서는 불가능한 거고. 불가능하죠. 근데 처음부터 이제 네.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를 어떻게 처리를 할지가 노예가 사람이냐? 문제가 아니, 해결이 하는 안 문제가 있죠. 돼가지고 그 노예 남성 네. 이 걸렸을 것 같아. 노예 남성. 그렇죠. 네. 1865년에 노예제가 공식적으로 폐지가 되거든요. 미국에서. 네. 그 흑인 남성들한테도 참정권을 줘야 되냐. 이게 백인 남성들한테 입장에서는 이거 안 돼,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이제 그 문제가 있었고 노예제가 폐지됐죠. 어쨌든. 노제가 폐지가 되니까 음. 법적으로 이걸 금지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1870년도에 수정헌법 15조에 의해서 자유인 신분을 얻은 흑인과 다른 유색인종 남성에게도 시민권과 참정권을 인정을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헌법상의 조항으로 마련이 됐어요. 네, 그런 네. 면에서 보면은 유럽보다 훨씬 앞서서 남성에 한해서는 인종을 구분하지 않고 보통 선거권이 실현됐다고 볼 수는 있는데 아까 찬희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남부 지역에서는 이걸 막으려고 온갖 술수가 다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1965년도에 아까 찬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전국 흑인의 참정권이 그때서야 보장이 되었었고 그 실제로 헌법에 명문화돼서 실제로 보장되기까지 100년이 정도가 걸린 셈이죠. 아니 그런데 아니 헌법에 명시가 됐는데도 이걸 무슨 수를 써가지고 근데 아까 막았어요? 얘기했던 뭐 재산 조건, 네네. 그다음에 지식 조건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장애물로 아. 이제 사례를 들 수 있는데 인두세
인두세. 납세하는 사람, 그다음에 그건 재산 조건인 거죠. 네. 그다음에 헌법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하는 문맹 시험을 도입을 하는 어렵다. 거예요. 아니 투표 한번 하자고 참 문맹 시험을 봐야 돼요. 그 테스트를 도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요즘에도 이제 흔히 많이들 쓰는 얘기인데 이게 법률적인 용어인데 조부 조항이라는 게 예? 있어요. 아, 이게 조부 뭐예요? 조항. 조부조항? 그랜드파더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조항. 할아버지 재밌다. 조항이라는 게 있는데 요즘 네네네. 법에서도 흔히 사용되는 방법인데요. 네. 이게 어떤 조항을 새로 만들었잖아요. 그럼 그 이전 것에 대해서는 적용을 안 하고 앞으로 것만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경우인데 그러니까 백인 남성에게는 그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려고 만들어둔 조부 조항을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조부 조항에 따라서 백인 남성들이 남북 전쟁 이전에도 만약에 투표권을 행사를 했다. 네네. 그러면 그 직계 자손인 경우에는 네. 이 문맹 시험을 안 봐도 돼요. 아하, 조부가 했다면 그러니까 조부가 일단 선거권 갖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당시에 자유로운 시민으로 선거권 갖고 있었으면 음. 여기다가 이제 문맹 시험을 보자고 해놨는데 네네. 문맹 시험을 안 봐도 된다라고 하는 특혜를 준 거죠. 면제를 이해됐어. 해주는 이제 거지. 문맹이어도 음. 백인 그치. 남성은 백인들도 문맹이 많았으니까요. 문맹 네. 많았을 것 그렇지 같은데. 노동 백인 네네. 중에서도 노동자나 농민들은 문맹인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근데 많았을 선거권 거 주기 아니에요. 위해서 그런 거죠. 그렇죠. 참 머리 흑인은요? 좋다. 흑인을 이거 다 통과해야 돼. 그러니까 흑인은 시험 당연히 봐야 되고 유색 인종들은 당연히 시험을 봐가지고 그렇죠. 남북전쟁 이전에 남북전쟁 없었으니까. 이전에는 네네. 남북전쟁 이전에 흑인들 선거권이 없었잖아요. 유색 없었으니까. 인종이 없었으니까 이 선거권도 이제 우리가 세습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 새로 도입된 문맹 시험을 안 봐도 되는 거고. 그래서 네. 선거권을 세습하고 백인 남성들은 흑인 남성이나 유색 인종들은 문맹 시험을 봐야 되니까 네.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참정권을 갖다 제약을 한 거죠. 그랬는데 이제 이게 오래 못 갑니다. 왜냐하면은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막 이렇게 커지면 네. 소농 경제가 유지가 됐었죠. 소농 경제가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죠. 점점 토지 집중이 일어나고 공장 제도가 들어오고 이러면서 음. 유산자 계급은 점점 줄고 우리 네네. 유산자는 그때 유산자는- 무산자가 네. 다수가 되는 사회가 땅을 다 되니까. 잃어버리고. 그 경제 불평등이 막 이렇게 네. 일어나면서 네. 그렇게 그렇죠. 뭐 변할 수 이건, 있는 이건 거의 거군요.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연 법칙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건데 그래서 네네. 소수의 유산자와 다수의 무산자 계급이 만들어지는 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피할 수 없잖아요.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퍼슨이 굉장히 화려한 약속을 했는데 네네. 그게 이제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고 볼 수 있죠. 아, 그러네요. 저희 알파조님하고 찬이쌤 말씀하신 거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영국, 미국 두 나라 다 20세기 초까지 재산권을 기초로 선거권을 정의를 해서 무산자의 그 참정권을 막았다는 거 아니에요? 막으려고 온갖 수단을 그쵸. 다 쓴 거죠. 그러니까 영국은 로크주의적 해법으로 했고 음. 또 이제 미국은 제퍼슨주의적 해법으로 그렇죠. 이렇게 했다는 건데 그럼 로크주의적 해법은 노동자의 차티스트 운동에 의해서 또 제퍼슨주의적 해법은 자본주의 발전으로 인해서 무산자의 확대에 대해서 어떤 종말을 맞이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끈질긴 투쟁에 의해서 20세기 초에 무산자들이 보통 선거권 참정권을 얻었어요. 그런데 무산자들이 훨씬 수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그것 어느 나라나 때문에 그렇죠. 예. 제퍼슨주의가 물거품이 된 것처럼 네. 그러면 재산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정권을 얻으니까 이제 민주주의가 그 다수가 원하는 그 다수의 무산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흘러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전 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예. 그- 그래야 되는데, 그쵸? 그래야 되잖아요. 네. 아, 물론 지금도 여전히 안 되고는 있는데 네. 어땠어요, 선생님? 얘기할수록 좀 슬퍼져. 그러니까 20세 아까 이제 1차 네네. 대전이 끝나면서 네네. 대부분 이제 유럽하고 미국의 우리 요즘 말하는 선진국들에서는 네네. 일단 인종, 재산, 지적 능력에 상관없는 성인 남성의 보통 선거권이 확립이 됩니다. 네. 그렇죠. 여성들은 뭐 한참 더 기다려야 했지만 어쨌든 남성에 한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그 무산자 계급에게 보통 선거권을 주면 이 돈을 가진 사람들은 다들 엄청나게 무서워했어요. 가진 것을 잃을까봐. 그렇죠. 이게 그럼요. 방탕하고 어떤 법이 통과될지 게으르고, 모르지.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다 방탕하고 게으르고, 네네. 그다음에 무지랭이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참정권을 가지고 정치 권력을 잡게 되면 그런 애들이 우리를 갖다가 통치한다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부자들을 통제할 권력을 지워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었죠. 당연히 그렇겠죠. 뭐 네. 보통 가난한 선거권은 거죠. 네. 마지 못해서 줬지만 줬지만. 네. 네네. 가난한 사람들한테 부자를 통제할 권력을 줄 수는 없다라는 게 이제 어. 당시의 생각이었던 거고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방법이 있을까를 고민을 했는데 참 연구들 많이 그럼요 하시네요. 연구 그럼요. 많이 해야 네.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배라는 문제 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그래서 소수의 엘리트들이 네.
다수를 차지하는 민주주의가 돼서 다수의 지배인데 다수를 네네. 차지하는 무산자들의 지배를 안 받으려고 네. 고민을 막 했는데 그게 이제 전간기, 그러니까 1차 대전 끝나고 2차 대전까지 고민해서 나온 방법이 바로 메디슨의 분할 통치론이라는 게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소수의 지배를 영구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수가 힘을 합치지 못하도록 음흠. 네네. 영원히 분열시키는 분리시키자, 거죠. 분열시키자. 이렇게 하면은 소수가 지배를 계속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죠. 이 분할 통치론이 네. 역사가 참 기네요. 그럼요. 기죠. 여전히 지금도 작동하고 있다고 저는 그럼요. 생각을 지금 굉장히 하는데 크죠. 예, 지금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 메디슨 하면은 아까 제퍼슨 나올 때 나왔던 그렇죠. 분 그렇죠. 아니에요? 공화파. 그러니까 뭐 네. 토지를 가진 남성이 민주주의 초석이라고 얘기를 했던 그런 사람이죠. 예. 예, 그분은 어떤 분인가요? 그래서 이 메디슨은 미국의 제 4대 대통령이 되었는데 제퍼슨 네. 다음이죠. 예, 제퍼슨 다음이죠. 음. 고민 엄청나게 한 겁니다. 무산자 계급이 보통 선거권을 가지게 됐을 경우에 네. 어떻게 소수의 지배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보를 할 수 있을까? 근데 이게 입법부를 장악하게 될 수 있다. 무산자 계급들이 정당이 만약에 정권을 잡으면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이걸 막아야 되는데 그 방법이 바로 분할 통치론이었다는 거고 그게 무산자 계급이 하나로 일치해서 행동할 수 없게 하거나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네. 그래서 인종 차별을 만들고 음흠. 지역주의를 만들고 도시와 농촌의 대립 등 갈등 요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무산자와 유산자의 대립하고는 다른 다양한 갈등 요인들을 다 동원을 해서 네. 무산자 계급 내부를 분열시키자. 그러면은 무산자 계급이 단일한 정치 세력을 만들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은 의회에서 얘네들이 권력을 못 잡고 그렇죠. 소수의 유산자 계급의 지배가 안정적이 될 수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 우리나라 그 지역 감정의 그런 것도 근원이 다 이 마찬가지죠. 분할 굉장히 통치론으로부터 중요하죠. 근거한 거 중요하죠. 아닌가? 네, 다 그런 거죠. 분할 통치 굉장히 이게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죠. 우리는 그 효과가 너무 길어서 음흠. 참 탈이죠. 네, 실제로 그 노동자들이 이제 보통 선거권이 보장이 되면서 네. 이 선거로 민중 권력, 음. 노동자 정부를 세울 수 있다는 생각은 이제 막스주의의 거의 창시자라고 볼 수 있는 엥겔스가 네. 19세기 말부터 주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노동자가 다수니까. 그래서 엥겔스가 그렇죠.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몇몇 의식화된 소수가 의식화하지 못한 다수의 대중 앞에 서서 수행하던 혁명의 시기는 이제 지나갔다. 3인당은 독일 사회민주당이죠. 네. 합법적 방법을 통해서 훨씬 더 번창하리라. 당의 당면 과제는 득표율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는 데 있다. 라고 1895년에 얘기했어요. 죽기 얼마 전이죠. 아하.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독일만 해도 수공업 기술을 갖고 있는 장인 노동자가 있고 네. 기계제 공장에서 일하는 그렇죠, 비숙련국 노동자가 있죠. 노동자가 있어. 네네. 이들의 차이는 쉽게 극복되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장인 노동자는 자기들의 그 기술이 굉장히 더 높이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임금도 더 높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겠죠. 그 애들의 이해관계가 비숙련 비숙련. 노동자하고 이해관계가 일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정치 세력에도 입장편의 차이로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우리나라를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렇죠, 그런 그렇죠. 그것도 예. 굉장히 중요한 대립이고 네. 우리 네네. 요거를 우리나라 요즘 상황으로 어떻게 빗대어 보면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하고 노동자들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맞아요. 네네네. 그 이해관계가 쉽게 일치하진 않고 똑같은 돈 없고 자기 노동으로 허덕허덕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맞는데 맞아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하고 뭐 음. 노동자들하고 이해관계가 많이 다르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이 독일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래요. 예, 미국도 그랬는데요. 네. 미국은 이제 숙련공과 비숙련공이 대립할 뿐만 아니라 또 이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독일계하고 아일랜드계가 사이가 나빠. 또 이탈리아계하고도 사이가 나빠. 그럼 또 거기에 또 종교가 언급돼요. 독일계는 프로테스탄트죠. 네. 아일랜드계는 카톨릭이죠. 네. 이런 식의 대립이 여러 가지가 얽혀 설켜갖고 이 노동자의 통일 단계를 막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이제 그런 통일 단계를 막는 요소가 있는 걸 좀 더 지배계급은 조장하고 네. 그렇죠? 그런 걸 이제 교회 조직을 활용하기도 하고 네, 여러 네.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민중이 일치된 행동을 할 수 없도록 그런 식의 방법들 썼죠. 이게 이제 아주 역사적으로 면면에 내려오는 불알 통치 체계다. 가장 볼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사실은 통치 방법이 그렇죠. 근데 예. 거기에 휘둘렸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민중들이 또 휘둘리고 있다고 오늘 생각하니까 기분이 굉장히 나쁘세요. 제가 지금, 이제 지금 마더나님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예. 기분이 좀 안 좋은데 우리가 처음에 지금 여성부터 예, 시작해서 예, 지금 계속 그렇습니다. 나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참 알파조님 나오실 때마다 이렇게 매번 흥분하는 예, 것 같아요. 예, 주제가. 예, 근데 우리 20세기 초 얘기하고 있는데 예. 지금
지금 현재의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큰 차이 없죠. 네. 그러니까 현재 한국 한번 보세요. 네. 이게 한 산업 내에서도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랑 네. 대기업 비정규직 노동자, 또 네. 대기업 사내 하청 노동자, 뭐 중소기업 노동자 사이 그렇죠. 아주 그냥 중층적인 층층이, 층층이 대립 구조가 네. 존재하잖아요. 맞아요. 다 다르죠, 내심. 예. 그래서 그 외에도 또 산업 사이의 차이가 있죠. 네. 또 남성 노동자와 여성 노동자 차이도 만만치 네. 않잖아요. 그리고 최근 몇십 년간에는 이주 노동자 또 봉급 그러네요. 노동자 사이의 예. 차이도 좀 심하고 예. 이제 어떻게 얘기하면은 그 이주 노동자에 대한 혐오까지도 있었던 그렇죠. 지금 네. 상황 뭐, 있는 네. 상황이고 네. 그래서 이런 차이를 파고들어서 자본가들은 귀족 노조 이론도 만드는 식으로 그렇죠. 해가지고 귀족노조니 뭐니 예, 그렇죠. 예, 예. 예. 그렇게 막 보도하고 예.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예. 그래서- 분열을 또 조장하는 그래서 거죠. 노동자 간의 분열들을 지금 계속 조장하고 있고 음. 예, 통일도 막고 있고 바로 보셨습니다. 예. 좀 슬프네요. 근데 네. 다시 이제 20세기 초로 한번 돌아가서 네네. 그럼 메디슨 분할통 치료는 언제까지 강력하게 먹혀들었나요? 이게 뭐 자기가 처한 입장에 따라서 처지에 네. 따라서 경제적 이해관계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좋아 다원주의라는 이름으로 다원주의. 다원주의다. 이게 좋은 네.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아름답죠. 그러니까 다원주의 이 아름다운 얘기를 앞세워가지고 네, 네. 분할통 치료론을 주장을 했는데 20세기 초반에 이제 선거권이 막 확장될 때 그 노동자들도 선거권을 가지게 되고 막 이럴 때는 굉장히 호소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는 사실인데 요 때는 그러니까 45년 이전까지는 사실은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거대 공장이 이때 1차 대전 끝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그렇죠. 시작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럼 그러니까 장인들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광대문들이? 장인들이 그렇죠. 이제 다 그러니까 포드주의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드주의, 테일러주의 뭐 이런 음. 것들이 이제 대공장제가 음. 본격적으로 확산이 되기 시작하는데 근데 이러다 보니까는 장인이나 수공업 생산자들은 이제 다 소멸이 되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무산자 계급들이 비숙련 노동자로 이렇게 다 정리가 됩니다. 통일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대공장제가 생기면 그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활 여건이나 네네. 노동 조건 다 똑같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게 전반적으로 생활 여건이나 이 노동 조건이 동일한 그 노동자 계급이 형성이 됩니다. 이때 대공장제가 들어오면서 이제 그 이유가 하나가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분할통치료는 이때 안 먹히는 거예요. 딱 그 시기에 맞물려 가지고. 아.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뭐 그 대공황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데 네. 경제적 불안정과 위기 상황이 엄청나게 정치적 혼란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때 대공황이라고 하는 뭐 어마어마한 위기가 있었고 뭐 20-30%씩의 이제 실업률들이 막 나오고 막 이런 네네. 상황인데다가 그다음에 이런 정치적 위기 상황이 되니까 뭐냐면은 자유민주주의를 아무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파시즘이 등장하죠. 한편에서는 파시즘이 등장하고 한편에서는 사회주의 운동이 뭐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구나. 정치 세력이 경제적 위기가 막 그 어마어마해지니까 정치 세력도 극단으로 가서 한쪽에서는 네네. 파시즘, 한쪽에서는 공산주의 혁명운동 세력들로 이렇게 양극화되면서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지냐?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아니 자본주의 발전 과정이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럼요. 보니까.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 계층의 차이가 존재는 했지만 결국 자본주의 발전이 노동자의 차이를 없애고 또, 그렇죠. 예, 또 동질화 시키고 네. 또 이 과정에서 또 위기는 또 심화되고 그렇죠. 그렇게 됐네요. 그래서 1인 1표에 근거한 민주주의랑 또 일원 그러니까 1달러 1표에 근거한 자본주의 사이의 긴장 관계는 해소되지 못하고 결국 전쟁으로 갔다고 지금 말씀을 전쟁으로 하신 가는 거죠. 건데 네. 이게 참 흥미롭다고 하기엔 좀 슬픈 얘기네요. 전쟁이 이게 이제 위기 전쟁이- 해결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당시.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이 충돌을 어떻게 해소하려고 했을지 우리가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걸 딱 남기면서. 네,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좀 이따 2부에 뵙겠습니다. 네.